안녕하세요. 박공수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은 레제라는 화가의 남자와 여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페르낭 레제라는 이 화가는 미래주의 화풍으로 흔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부터는 그림 산책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이미지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림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펼 수 있는, 그래서 그림을 매개로 한 그림 산책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림을 보면요, 언뜻 봐서는 무슨 그림인 줄 알 수가 없죠. 꼭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화면을 여러 선으로 구별하고 색으로 채워놓은 화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가운데쯤에 뭔가 언뜻 사람 같기도 한 모습이 있잖아요. 제목을 고려해서 보자면은 오른쪽이 남자고 왼쪽이 여자죠. 남자는 조금 짧은 머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런 원통 모양으로 묘사를 해놨고요. 여자는 긴 머리에 웨이브진 형태의 머리가 있고 조금은 더 밝은 색조로 볼륨감 있게 처리를 해놔서 어렴풋하지만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놨고 두 사람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도형들은요, 가만히 보면 기계들이에요. 마치 공장이나 기관실에 파이프라든가 기계들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 보면은 동그란 하얀색 동그라미가 4개가 뽕뽕뽕뽕 있잖아요. 요거는 일종의 이제 스팀이, 기계에서 나오는 스팀을 형성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계로서의 인간, 기계화된 인간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피부라든가 몸도요, 마치 함석의 매끄러운 표면을 이렇게 말아서 만들어 놓은 원통 같은 느낌을 우리한테 전달합니다. 미래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기계 문명의 발달, 산업주의를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봤던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만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면은 요 남자와 여자 전체 그림이 실려 있고요. 그 옆에는 또 기계공이라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렸던, 시절에 그렸던 비슷한 구도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계공은 좀 더 노골적으로 사람이 마치 이렇게 그 금속성 물체로 조합해 놓은 이미지잖아요. 뺨도 머리도 살갗도 다 함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표면의 느낌을 주고요. 심지어 여기 팔뚝에 닷 문신이 있는데 그 문신은 어떤 제조된 상품의 상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까지도 기계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기계인간 느낌이 강하고요. 심지어 손에 이렇게 담배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금속적 느낌이 들도록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배경화면은 마찬가지로 공장의 생산 기계라든가 기관실의 파이프라인 뭐 이런 기계 장치들처럼 느끼도록 해 놨어요. 그만큼 인간을 기계의 일부로, 또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인간과 기계의 구분 자체는 가능은 해요. 어디가 기계고 어디가 인간인지는 구별은 돼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겹쳐져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계로서의 이미지를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그 친근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미술 경향을 다이내믹 큐비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기계주의적 경향이라고 해요. 뭔가 기계가 만들어낸 문명을 굉장히 역동적인 무엇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을 꾸고 있던 당시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데요. 1921년, 24년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잖아요.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으로부터 어떤 혐오라든가
뭐 충격보다는 오히려 그 발달된 기계 문명에 대한 찬사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레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엄청난 위력을 통한 보여주는 대포가 미술관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대포가 오히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주하는 자동차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의 다이내믹함이 오히려 미로의 비너스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라는 점에서 미적인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계의 능력과 힘이 증가할수록 인간의 능력과 힘도 증가한다. 그것을 일치하는 관계로 봤고요. 그만큼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의 길을 기계가 열어주는 거고 그 상징으로서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20세기 초반이라는 것이 전쟁을 겪은 했지만 산업화가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을 때잖아요. 그런 점에 그리고 또 1921년 24년이면요 대공황 전이거든요. 대공황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이전의 10년은 호황이었어요. 그것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호황이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게 돼요. 그 안에서 한껏 부풀어 올랐던 기대감이 이런 식으로 회화적 이미지로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향을 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프리츠 칸이라는 사람이 그린 1926년에 인간의 삶이라는 연작이에요. 여기 보면 아예 인간을 기계로 아예 그려놨죠. 생명작용이라든가 사고작용을 기계적 작용으로 묘사해 놨어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요, 인간이 곧 공장이에요. 산업공장으로서의 인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눈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사진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의 영상적 작용이, 기계작용이 곧 인간의 눈이다. 그 다음에 귀에는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전파를 통해서 음성 신호를 인식하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간의 뇌를 보면은요, 기억 장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저장하는 도서관의 서가처럼 저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앞쪽에서는 사람들이 토론을 해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뭔가 창조적으로 응용하는 것도 이런 기계적 작용의 일부로 보는 건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른쪽 그림이죠. 보면은 시각을 통해서 스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요. 이거는 이제 촉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머리 안에서 전산화된 기계적 작용이 일어나서 분류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꺼내고 과거의 경험에서 입력된 정보와 비교하여서 비슷하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다. 이거는 다른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전산장치로서의 머리, 기계적인 전산장치로서의 머리 정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른쪽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명현상도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입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 같은 식도를 타고서 위장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분쇄기가 막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분쇄기가 음식물을 잘게 조개고 이것을 영양분 입자로 전환시켜서 이 영양분 입자가 몸 전체에 퍼지는 과정이 마치 공장 속의 어떤 생산 과정,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처럼 쭉 하나하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생명작용, 나아가서 인간의 정신작용이라는 것도 기계적 작용에 불과한 거다. 그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곧 기계고 또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특징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아까 레제가 말한 것처럼 기계의 발전은 곧 인간의 발전이고 반대로 인간의 발전은 기계의 발전, 기계 문명의 번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산업주의적인 대홍황과 기계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밝게 비추는 하나의 안내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반된 또 미술 경향도 존재해요.
에른스트라는 화가의 두 개의 모호한 형태라는 그림, 비슷한 식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그림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계장치예요. 그런데 이미지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자유스럽고 위태롭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레제의 그림처럼 힘차고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일단 왼쪽에 사람을 보면요. 전구 모양이잖아요.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전구니까요. 그 다음에 몸은 몇 개의 전선 가닥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구의 특징은 뭐예요? 누군가가 스위치를 켰다 껐다에 따라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냥 반응일 뿐이에요. 기계적인 반응이지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기계적 반응으로서의 정신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전구의 특징은 언제든지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깨질 수 있다는 것. 뭔가 흉측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사람은 그런 위태로움과 불안함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긴 장대 끝에 머리가 올려져 있는데 그 머리도요 달랑달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 겨우 조그만한 면적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쓰러질 것 같은, 기계에 의존하는 인간이 언제든지 쓰러질 것 같은, 또 옆에 전구가 언제든지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위태로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듯이 결국 그 기계에 의존하는 인간, 기계화된 인간이 초래할 미래는 뭔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계에 의존할수록 자유의지는 사라져간다. 그냥 기계적 반응에 불과한 정신으로 머물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에른스트라는 화가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풍미했던 다다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미술, 문학, 미용, 음악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술 분야에서 다다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주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독일 다다가 좀 더 그것을 격렬하게 표현하려는데 그 독일 다다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른스트입니다. 그 다다는 기존의 산업주의와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 위에서 출발한 경향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인상이 레제와는 정반대인 거죠. 그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은 어디서 생겼느냐? 기계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량 살상 무기로 나타난 것이고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용도로 쓰였던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간이 목숨을 잃었고 그건 일상생활에서도 기계에 의존하고 물질주의에 의존하면서 인간의 정신은 오히려 협소해지고 메말라져가는 현상을 보여준다. 인간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기존의 수백 년간의 근대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연성과 즉흥성을 중시하고 또 과거의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적 정신을 담뿍 담은 그런 그림, 글, 그 다음에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펼쳤던 것이 다다이스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그 문제의식이 이 두 개의 모호한 형태라는 그림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오른쪽에 실어는 하우스만이라는 사람도 그 독일 다다의 일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두상을 만들어냈는데 콤바인 기법이라 그래요. 일상생활용품들을 서로 조화나 상반된 용도로 섞어서 조합해 놓음으로써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을 콤바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두상이 있는데 그 위에 금속성 물체가 정수리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로 수치화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테나 같은 것을 귀에 세워놨는데, 로봇화된 인간을 표현하는 거고, 인간의 정신이 기계화되어 나가고 있는, 기계적 반응으로 전락해 나가고 있는, 뭔가 정신이라는 것을 계산 가능한, 자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수치로서 계산 가능한 것을 그 정신으로 이해하는 그 당시의 과학주의적 풍조에 대한 비판을 이 작품에 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연산작용을 넘어서는 영역이다라는 점들을 오히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고 보면 될 텐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런 다다이스트들이 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철학적 경향들이 있어요. 기존의 근대 철학은 주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20세기 초반에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철학적 전통이 유럽에서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철학이에요.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니체로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올려놓은 베르그송도 그 생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철학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전통, 기계주의적 전통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계산 가능한 이성적인 도구 능력보다도 그런 측면보다도 뭔가 인간의 의지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여기에서 정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계가 인간의 삶을 보장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전쟁이었다고 보는 거죠. 베르그송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산업주의와 기계의 사용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을 기꺼이 이 둘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산업주의와 기계의 사용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용을 넘어선 기계에 대한 맹목적 의존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이 산업주의와 기계 문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선사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이 산업주의 있잖아요. 산업의 팽창 과정에서 식민지가 필요로 됐었고 그 식민지 쟁탈전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 산업주의는 곧 물질주의와 맞닿아 있는 거고요.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타민족을 무참하게 죽여도 된다라는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고방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파다하게 퍼지게 된 것이고요. 그걸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기계문명이었죠. 1차 세계대전 때 양상을 보면요. 그 당시 무엇보다 대량 학살을 만들어낸 것이 새롭게 개발된 기관총 1분에 600발이 발사가 됐대요. 그럼 1초에 10발이잖아.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뭐 수백 배는 더 위력적인 무기들이 만들어졌지만 당시로서는 1분에 600발이 발사되는 기관총이라는 것은 경악스러울 살상 무기였거든요. 거기다가 비행기까지 등장해요. 대형 폭격이 이루어져요. 폭격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수도에 대한 폭격이잖아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아가는 수도에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가스도 등장하게 되고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암울한 미래를 연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거고요. 그만큼 인간이 기계화되는 것, 인간과 기계의 구별이 사라져가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한편으로는 다다이고 그것과 일정하게 친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 경향이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베르그송 등으로 대표되는 이 생철학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른스트의 문제의식과 이렇게 연동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레제의 남자와 여자, 그다음 에른스트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한번 보자고요. 20세기 초반에 비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 2021년이니까 벌써 진짜 100년이 딱 지난 거죠.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기계 문명의 발달은요. 그때 에른스트라든가 베르그송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약적이고 폭넓은 변화 과정, 발달 과정을 거쳐왔죠. 그 당시 아까 칸의 그림을 보면은 기계적 연산작용으로서의 어떤 정신활동을 그렸지만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 생겨날 정도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바둑은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정신작용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창조적인 수일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임이잖아요. 인간이 개발해낸 게임 중에서 아마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게임일 거예요. 거기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겼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런 면으로는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못 따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인데, 그 이후 불과 한 10년밖에 안 지났지만 이제 자율주행차, 또 생산공정의 완전 자동화, 뭐 온갖 분야로 자율주행 택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계화 현상, 기계의 의존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스마트폰 없이 못 살잖아요. 컴퓨터 없이 못 살고 인터넷 없이 못 살잖아요. 집안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기계화된 가전제품들이잖아요.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 잘 때까지 우리는 기계적 작용 안에서 살아가고요. 기계가 만들어 놓은 조건 안에서 숨쉬고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기계의 인간화, 또 인간의 기계화, 이 현상이 거의 가속도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1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기계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산업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시각도요, 상반된 형식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이 안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물질주의, 기계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인간의 고유성이라든가 인간의 행복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바라보고 다른 어떤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또 한편에서 비교적 소수이고 규모는 적긴 하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떤 사상이라든가 사회적 풍조만이 아니라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까요? 레제식의 기계주의적이고 미래주의적인 경향을 나의 가치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에른스트라든가 베르그송이 가졌던 어떤 기계화된 인간에 대한 혐오 혹은 비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간의 미래를 그리는 쪽으로 갈지, 어느 것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갈지. 물론 두 가지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죠. 섞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 보다 중심점을 두고 나의 인생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질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다. 그런 점에서 레제와 에른스트는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촉발하는, 문제의식을 주는 계기 역할을 하는 그림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찬찬히 살펴보면서 고민해 볼 만한 시간입니다. 결론은 기계에 대한 고민은 곧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레제와 에른스트의 대조적인 그림을 통해서 기계와 인간의 관계, 기계 문명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